5년 전 그날 밤의 공기는 지독하게 습하고 뜨거웠다. 서울의 심장 플래티넘 호텔의 화려한 연회장은 한서연의 약혼을 축하하기 위한 상류층 인사들로 가득했다.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모두의 축복 속에서 빛나는 주인공이었지만 정작 그녀의 세상은 지옥을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다. 언니 긴장돼. 이거 마셔. 레모네이드야. 긴장 푸는데 도움이 될 거야. 이복 동생 한채영이 천사 같은 미소를 지으며 건넨 잔이었다. 서연은 아무런 의심 없이 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다. 날카로운 질투심이 담긴 채영의 눈빛을 그녀는 미처 읽지 못했다. 몇 분 후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기 시작했다. 머릿속은 안개가 낀 듯 몽롱했고 이성은 가느다란 실처럼 위태롭게 흔들렸다. 약혼자인 박시우의 얼굴조차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다. 나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 서연은 비틀거리며 연회장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쉬고 싶었다. 차가운 곳에 눕고 싶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녀는 눈앞에 보이는 방문을 열고 안으로 쓰러져 들어갔다. 그 방이 그녀의 약혼자를 위해 준비된 스위트룸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어둠 속에서 낯선 남자의 체향과 위스키 냄새가 훅 끼쳐왔다. 누구야? 낮고 서늘한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다. 서연은 대답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본능처럼 차가운 무언가를 찾아 파고들었다. 그것이 낯선 남자의 몸이라는 것도 인지하지 못한 채 약에 취한 그녀의 몸은 이성을 마비시켰고 원초적인 열기만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날 밤 그녀는 낯선 남자와 하룻밤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을 깨운 것은 눈부신 햇살이 아닌 찰칵거리는 카메라 셔터 소리와 아버지의 불호령이었다. 이 천한 것 당장 일어나지 못해. 문이 거칠게 열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약혼자 박시우와 그의 가족들, 그 뒤로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든 기자들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그리고 서연의 옆에는 어젯밤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채 낯선 남자가 누워 있었다. 세상에, 서연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파혼이야. 우리 가문은 이런 더러운 며느리를 들일 수 없네. 드라마. 한서연,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어떻게 나를 두고 다른 남자와 비난과 경멸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졌다. 서연은 아무런 변명도 할 수 없었다. 그녀의 뒤에서 한채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그녀를 감싸는 척 연기하고 있었다. 언니, 왜 그랬어? 시우 오빠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날로 서연은 집에서 쫓겨났다. 한순간에 유망한 의대생이자 재벌가의 예비 며느리에서 약혼자를 배신하고 몸을 함부로 굴린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혔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그 밤의 남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했다. 몇 주 후 그녀는 자신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것도 쌍둥이였다. 절망의 나락에서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조용히 잠적했다. 그리고 10개월 후 서울 외곽의 한 허름한 산부인과에서 홀로 두 아들을 낳았다. 하지만 출산의 고통으로 의식을 잃었다 깨어났을 때 그녀를 기다린 것은 또 다른 비극이었다. 산모님, 정신이 드세요. 아기 한 명은. 가족분이 오셔서 퇴원수속 밟고 데려가셨어요. 가족? 이요, 누가요? 키가 크고 예쁘장하게 생긴 젊은 여자분이셨는데 산모님 동생이라고. 한채영. 서연의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친 듯이 병원을 뒤지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그녀는 갓 태어난 아들 하나를 잃어버렸다. 가슴에 묻은 아들과 품에 안은 아들. 서연은 남은 아들 하준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언젠가 반드시 돌아가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한채영에게 복수하고 빼앗긴 내 아들을 되찾으리라고.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다.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존스 홉킨스 소아외과에서 신의 손이라 불리던 전설적인 한국인 의사 닥터 엘리 한. 그녀의 진짜 이름은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지난 5년간 아들 하준을 키우며 죽을 힘을 다해 공부하고 실력을 쌓았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의 최고 병원인 대한의료원 소아심장센터의 센터장으로 스카우트되어 한국으로 돌아왔다. 화려한 귀환이었지만 그녀의 목표는 명예나 부가 아니었다. 오직 2가지 복수와 아들을 찾는 것. 서울에 도착한 첫 주말 서연은 아들 하준의 손을 잡고 잠실의 한 대형 백화점을 찾았다. 5년 만에 돌아온 서울은 낯설었지만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평화로웠다. 엄마, 나 저기 레고 스토어 가고 싶어요. 5살 배기 하준은 엄마를 쏙 빼닮은 큰 눈을 반짝이며 외쳤다.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아들의 손을 잡고 레고 스토어로 향했다. 하준이 장난감을 구경하는 동안 서연은 잠시 걸려온 병원 전화를 받기 위해 스토어 밖으로 나왔다. 하준아, 엄마, 금방 전화만 받고 올게. 여기서 멀리 가면 안 돼, 알았지? 네, 엄마. 서연이 잠시 통화에 집중하는 사이 장난감 코너 반대편에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한 무리의 남자들이 나타났다. 그 중심에는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의 남자가 있었다.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에이유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었다. 그의 옆에는 그와 똑 닮은 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차분하고 어른스러운 남자아이가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다. 그의 아들 강은우였다. 은우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걸어가다가 레고 스토어 앞에서 발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스토어 안에서 레고 블록을 만지고 있는 한 아이에게 고정되었다. 자신과 똑같이 생긴 아이. 같은 시각 하준 역시 무언가에 이끌린 듯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유리창 너머에 서 있는 은우를 발견했다. 2 아이의 눈이 마주쳤다. 세상이 멈춘 듯한 정적. 2 아이는 마치 거울을 보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키, 똑같은 머리 스타일. 다른 점이 있다면 하준의 옷은 밝고 활동적인 반면 은우의 옷은 단정하고 차분하다는 것뿐이었다. 하준이 먼저 정신을 차리고 은우에게 다가갔다. 은우 역시 아버지의 손을 놓고 하준에게 이끌리듯 다가갔다. 네요. 누구야? 하준이 물었다. 나도 묻고 싶어. 넌 누구야? 은우가 대답했다. 2 아이는 서로의 얼굴을 신기한 듯 만져보았다. 그때 하준의 머릿속에 얼마 전 엄마와 함께 봤던 영화 페어런트 트랩이 스쳐 지나갔다. 혹시 너도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랑만 살아? 하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은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난 아빠랑만 살아. 엄마는 본 적 없어. 나는 엄마랑만 살아. 아빠는 얼굴도 몰라.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2 아이는 서로를 쳐다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렇다면 우리 아빠랑 너희 엄마가. 하준이 말을 시작했다. 혹시 우리 엄마 아빠 아닐까? 은우가 말을 마쳤다. 2 아이의 머릿속에 기발하고도 대담한 계획이 동시에 떠올랐다. 우리 딱 하루만 바꿔보는 거 어때? 하준이 속삭였다. 은우는 잠시 망설였지만 사진으로만 보았던 엄마라는 존재에 대한 그리움에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2 아이는 재빨리 서로의 겉옷을 바꿔 입었다. 그리고 각자 상대방의 아빠와 엄마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우리 아빠는 잘 웃지 않아. 우리 엄마는 엄청 다정해. 그때 서연이 통화를 마치고 돌아왔다. 하준아, 이제 가자. 은우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아들이 갑자기 조용해진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피곤해서 그러려니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반대편에서는 강지훈이 아들을 찾고 있었다. 은우야, 어디 있느냐? 하준이 쪼르르 달려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강지훈은 아들이 평소와 달리 목소리가 크고 활기찬 것에 미간을 찌푸렸지만 역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를 데리고 백화점을 나섰다.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차가운 CEO와 가장 따뜻한 의사의 삶이 2 아들의 비밀스러운 계획 아래 운명처럼 얽히기 시작했다. 서연은 집에 돌아와서도 하준이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늘 제잘거리던 아이가 말수가 줄었고 평소 좋아하던 김치찌개 대신 맑은 수프만 찾았다.
하준아,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얌전해? 아니에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어머니. 어머니라는 낯선 호칭에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지만 아이가 존댓말을 배우기 시작했나 보다 하고 넘어갔다. 한편 강지훈의 저택에서는 작은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다. 은우는 저택에 들어서자마자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며 구경했고, 저녁 식사 시간에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젓가락을 달라고 고집을 부렸다. 은우야, 오늘 왜 이렇게 평소답지 않게 구는 거냐? 제가 뭘요, 아버지? 아버지라는 호칭은 처음 듣는 것이었지만 강지훈은 그저 아이가 반항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했다. 운명적인 만남과 비밀스러운 계획. 아무것도 모르는 두 남녀는 각자 자신의 아들이 조금 이상해졌다고만 생각할 뿐이었다. 그리고 그 작은 균열은 곧 그들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전조가 되고 있었다. 강지훈의 세상은 질서와 통제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가 사는 한남동의 펜트하우스는 최소한의 가구와 흑백의 색상으로만 이루어진 마치 잘 꾸며진 미술관 같은 공간이었다. 그곳의 모든 것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였다. 그의 아들 강은우 역시 그 질서의 일부였다. 아침 6시에 일어나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유기농 주스를 마시고 9시부터는 가정교사와 함께 외국어와 경제학을 공부했다. 그러나 그 완벽한 질서는 하룻밤 사이에 산산조각이 났다. 아빠, 아침밥으로 라면 끓여주세요. 라면. 새로운 강은우, 즉 한아주는 웅장한 대리석 계단을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오며 외쳤다. 집안의 고용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평소 은우 도련님은 아침 식사로 샐러드와 호밀빵 외에는 드시지 않았다. 은우야. 지훈의 목소리에 냉기가 어렸다. 주방장이 네가 좋아하는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준비했다. 싫어요. 느끼하단 말이에요. 맵고 뜨거운 라면 먹고 싶어요. 하주는 소파 위에서 펄쩍펄쩍 뛰며 시위했다. 지훈은 난생 처음 겪어보는 아들의 반항에 관자놀이를 꾹 눌렀다. 어제 백화점에서 돌아온 이후로 아들은 완전히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다. 반면 한서연의 따뜻하고 아늑한 아파트에는 어색한 정적이 흘렀다. 새로운 한아준, 즉 강은우는 아침부터 소파 구석에 조용히 앉아 서연의 의학 전문 서적을 뒤적이고 있었다. 서연이 정성껏 준비한 계란찜과 소고기 장조림에는 거의 손도 대지 않았다. 하준아, 왜 그래? 밥이 맛이 없어. 서연이 걱정스럽게 묻자 은우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닙니다, 어머니. 그냥 입맛이 별로 없습니다. 에어머니. 서연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깍듯한 호칭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평소 하주는 엄마 엄마 하며 그녀의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아이였다. 게다가 저 책은 소아외과 전문의인 자신도 가끔 참고하는 어려운 책이었다. 우리 아들, 혹시 어디 아픈 거야? 열 나는 거 아니야? 서연은 다가가 은우의 이마에 손을 짚었다. 은우는 그녀의 손길에 자신도 모르게 몸을 살짝 움츠렸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엄마의 다정한 손길에 어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구석이 찡하게 울리는 기분이었다. 그는 이 비밀스러운 계획이 자꾸만 미안해졌다. 괜찮습니다. 안 괜찮아 보여. 오늘 유치원 가지 말고 엄마랑 병원에 가보자. 서연은 아들이 서울로 이사온 스트레스 때문에 이상 행동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마음은 타는 듯이 답답했다. 그날 저녁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서는 마침내 거대한 화산이 폭발했다. 미슐랭 3스타 출신의 개인 셰프가 정성껏 준비한 저녁 식사가 테이블 위에 차려졌다. 최상급 한우 스테이크와 트러플 파스타. 하지만 하주는 포크를 집어던지며 의자에서 내려왔다. 이거 안 먹을래요. 맛없어. 강근우. 지훈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다. 하지만 하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이것이 작전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하여왕, 이거 말고 엄마가 만들어주는 무지개 크레이프 케이크 먹고 싶단 말이에요. 무세운 케이크라고. 무지개 크레이프 케이크요. 빨주노 초파남보 7가지 색깔이고요. 딸기 크림이 들어가서 구름 맛이 나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단 말이에요.
그거 아니면 나 아무것도 안 먹을 거야. 아이의 울음소리는 거대한 펜트하우스를 쩌렁쩌렁 울렸다. 강지훈은 수조 원짜리 M&A 협상 테이블에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AU레이 그룹의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였지만 아들의 눈물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 그는 결국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당장 내 아들이 말하는 무지개, 크레이프 케이크라는 걸 만드는 여자를 찾아내. 힌트는 어제 잠실 백화점에 있었고 아마도 대한의료원 근처에 살 거다. 그리고 햇살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더군. 햇살 같은 냄새라는 말도 안 되는 단서까지 전달하며 지훈은 자신이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아우라 그룹의 유능한 김 비서는 난생 처음 받아보는 황당한 지시에 잠시 말을 잃었지만 이내 그룹의 모든 정보력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서연의 집. 서연은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방에 틀어박힌 하준 때문에 속이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아들이 좋아하던 딸기를 한가득 씻어 방으로 가져갔다. 하준아, 딸기 먹을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 방 안에서 책을 보던 은우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아침부터 자신을 살뜰히 챙겨주는 서연의 모습에 마음이 점점 약해지고 있었다. 엄마라는 존재는 이렇게 따뜻하고 다정한 것이었구나. 그는 하준이와 짰던 계획을 잠시 후회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걱정 많이 하셨죠? 아니야, 내가 괜찮으면 됐어. 근데 왜 자꾸 어머니라고 불러? 엄마라고 해줘. 응. 서연이 다정하게 웃자 은우는 자신도 모르게 얼굴을 붉혔다. 그는 용기를 내어내어 엄마라고 작게 불러보았다. 서연은 그 한마디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하게 웃으며 아들을 꼭 안아주었다. 그때였다. 딩동. 아파트에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지 올 사람이 없는데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현관으로 향했다. 그녀는 인터폰을 확인하지도 않고 무심코 문을 열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문 앞에는 어제 백화점에서 보았던 얼음처럼 차가운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베이커리에 케이크 상자가 들려 있었지만 얼굴은 금방이라도 사람을 잡아먹을 듯한 기세로 일그러져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서연이 무언가 말을 하기도 전에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당신 내 아들에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요? 내 무슨 말씀이신지 시침이 떼지 마시오. 당신 같은 여자는 지겹도록 봤으니까. 내 아들을 이용해서 내 관심을 끌고 돈이라도 뜯어낼 셈이었나. 그의 모욕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미쳤어요. 당신 대체 누군데 남의 집 앞에 와서 행패야. 당장 꺼져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강지훈의 다리 뒤에 숨어서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작은 아이. 자신의 아들 한하준이었다. 서연의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왜 어째서 내 아들이 저 미친 남자와 함께 있는 거지? 납치 설마.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충격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서연은 자신의 집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는 가짜 하준과 문 앞에 서 있는 진짜 하준을 번갈아 보았다. 이것은 대체 무슨 상황이란 말인가? 강지훈은 그녀의 충격받은 표정을 계획이 들통나 당황하는 모습으로 오해했다. 그는 더욱 차갑게 그녀를 몰아붙였다. 내 아들을 돌려주시오. 그리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번 한 번은 경고로 끝나지만 다음은 없을 줄 아시오. 그 순간 서연의 혼란은 분노로 바뀌었다. 이 남자는 지금 자기 아들을 내놓으라고 말하고 있었다. 자기 아들은 지금 자기 집에 있는데 그렇다면 저 아이는 서연은 문 밖에 서 있는 하준을 향해 소리쳤다. 너 이리 와. 어서. 하준은 엄마의 무서운 얼굴에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리며 서연에게 달려와 안겼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강지훈은 그 광경을 보고 할 말을 잃었다. 저 여자가 저 아이의 엄마라고 그렇다면 지금 내 집에서 울고 있는 아이는 대체 누구란 말인가? 서로 다른 장소에서 똑같은 얼굴의 두 아이.
그리고 그 사이에 낀 아무것도 모르는 두 남녀. 운명의 장난은 이제 막 그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한서연의 아파트 현관문 앞 시간은 얼어붙었다. 강지훈은 자신의 다리 뒤에 숨어 울먹이는 진짜 한하준을, 서연은 집 안소파에서 겁먹은 눈으로 이쪽을 쳐다보는 진짜 강은우를 번갈아 보았다. 눈앞에 펼쳐진 비현실적인 광경에 두 어른은 할 말을 잃었다. 모든 논리와 상식이 붕괴되는 순간이었다. 정적을 깬 것은 아이들의 울음이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두 아이는 동시에 각자의 부모에게 달려가 안겼다.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서연과 지훈의 얼굴이 충격과 불신으로 물들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니?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하준이 눈물을 훔치며 털어놓았다. 백화점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딱 하루만 바꿔보자고 했어요. 나는 아빠가 궁금했고 은우는 엄마가 보고 싶다고 해서. 아이의 천진한 고백에 지훈은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지난 24시간 동안 그를 괴롭혔던 아들의 이상 행동. 그 모든 것이 이 어처구니 없는 장난 때문이었다. 그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한편으로는 난생 처음 느껴보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자신도 모르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아이의 어머니가 바로 눈앞의 여자라는 가능성. 일단 안으로 들어오시죠. 야허연은 혼란스러운 머리를 애써 진정시키고 지훈을 집 안으로 들였다. 어색하고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교환이 이루어졌다. 하준은 엄마 품에 안겨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은우는 다시 아버지의 옆에 조용히 섰다. 아이들은 돌아왔지만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설명이 필요할 것 같군요, 한서연 씨. 지훈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떻게 내 아들과 똑같이 생긴 아이를 데리고 있는 건지, 그건 제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서연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당신이야말로 내 아들을 데리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멋대로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사람을 사기꾼 취급하고.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하지만 두 아이의 불안한 눈빛을 본 그들은 잠시 언성을 낮출 수밖에 없었다. 일단 오늘은 돌아가시오. 지훈이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는 내가 제대로 알아보기 전까지 서로의 아이들에게 접근하지 않는 걸로 합시다. 내 아들 일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면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게 좋을 거요. 그는 은우의 손을 잡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은 여전히 오만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혼란스러워 보였다. 문이 닫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하준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다시 찾은 아들의 온기에 안도하면서도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었다. 5년 전 그날 밤의 남자. 그 남자가 에이오라 그룹의 총수 강지훈이라고. 그리고 그에게 자신의 또 다른 아들이 자라고 있었다니.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인했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로 돌아온 강지훈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비서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김 비서, 오늘 내가 탔던 차 시트에서 머리카락 샘플을 채취해. 그리고 한하준이라는 아이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해봐.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곳으로 의뢰하도록. 결과는 내게만 직접 보고해. 그는 한서연이라는 여자를 믿을 수 없었다. 이것이 돈을 노린 거대한 사기극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과 똑 닮은 두 아이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만약 정말로 내 아이들이라면 그가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비극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회장님, 사모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집사의 다급한 외침에 지훈은 서재를 박차고 나갔다. 어머니 송영옥 여사가 거실에 쓰러져 의식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평소 심장이 좋지 않았다. 아마도 하인들을 통해 어렴풋이 손재 관한 소동을 전해 듣고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대한의료원 VIP 병동은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빠졌다.
에이유라 그룹의 안주인이 쓰러졌다는 소식에 병원장이 직접 달려왔다. 각종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지우는 수술실 앞을 지키며 초조하게 기다렸다. 잠시 후 주치의가 굳은 얼굴로 나왔다. 회장님,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사모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알아오신 대뇌동맥류가 스트레스로 인해 파열 직전입니다.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럼 당장 수술을 진행해. 문제는 주치의가 어렵게 입을 뗐다. 동맥류의 위치가 너무 위험해서 저희 병원 의료진 중에서는 누구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사람은 현재 대한민국에 단 한 명뿐입니다. 그게 누구요? 얼마 전 미국에서 스카우트 되어 온 소아심장 센터장 닥터 엘리 한입니다. 그녀는 원래 소아외과 전문의지만 뇌혈관 미세 수술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닥터 엘리 한서연. 지훈의 머릿속이 다시 한번 하얗게 비었다. 운명은 그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선택지를 던져주고 있었다.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는 그가 그토록 경계하고 모욕했던 바로 그 여자에게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다. 그의 손에는 긴급으로 발급된 유전자 검사 결과서가 들려 있었다. 부건 확률 99.999%. 지우는 종이 한 장에 담긴 무거운 진실 앞에서 눈을 감았다. 한아주는 그의 아들이었다. 그리고 한서연은 그의 두 아들의 어머니였다. 지우는 좀비처럼 복도를 걸었다. 그의 발걸음은 소아심장센터장실로 향하고 있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뒤엉켰다.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어머니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리고 노크와 함께 문을 열었다. 하얀 의사가운을 입은 한서연이 환자의 차트를 보며 책상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 햇살을 등지고 앉은 그녀의 모습은 어제 아파트 현관에서 보았던 방어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생명을 다루는 전문가의 냉철함과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가진 닥터 엘리 한이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란 기색이 없었다. 마치 그가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지훈은 애써 혼란을 감추고 평소처럼 오만한 가면을 썼다. 그는 지갑에서 수표책을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닥테오 한 아우라 그룹의 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내 어머니의 수술을 해주시죠. 금액은 원하는 대로 적으시오. 그것은 그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없다고 믿었다. 그러나 서연은 수표책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펜을 조용히 내려놓고 맑고 흔들림 없는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강지훈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저는 제 기술을 팔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을 구할 뿐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환자의 차트를 제 사무실로 보내주십시오. 의사로서 제가 검토한 후 수술 가능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지나쳐 사무실을 나갔다. 마치 그가 더 이상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듯이 지훈은 그 자리에 홀로 남겨졌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벽한 패배감과 무력감이었다. 돈과 권력, 그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여자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다. 이제 그는 비난하는 갑이 아닌 간절하게 애원해야 하는 을이 되었다. 두 사람의 운명은 이제 그녀의 손에 들린 메스 끝에 달려 있었다. 강지훈이 떠난 후 한서연의 집무실에는 다시 고요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평온함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강지훈의 어머니 송영옥 여사의 뇌, MRI 영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두 아이의 어머니인 한서연이 아니었다. 환자의 생사를 손에 쥔 의사 닥터 엘리 한이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병원에 남아 송 여사의 모든 의료 기록을 검토했다. 수십 장의 영상 자료와
혈액검사 결과 과거 병력까지. 그녀는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무서운 집중력으로 파고들었다. 위험해. 서연은 마른 침을 삼켰다. 송 여사의 뇌동맥류는 이미 풍선처럼 아슬아슬하게 부풀어 있었고 그 위치는 언어 중추와 운동신경이 밀집된 가장 위험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1mm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수술이었다. 실패는 곧 환자의 죽음 혹은 식물인간 상태를 의미했다. 다음날 아침 강지훈은 거의 밤을 새운 채 병원 VIP 라운지에서 초조하게 그녀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다. 평생 누군가를 기다려 본 적 없는 그에게 이 시간은 고문과도 같았다. A율의 그룹의 운명이 걸린 중대 사안 앞에서도 그는 이토록 불안했던 적이 없었다. 마침내 서연의 집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지훈이 들어섰을 때 서연은 대형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모니터에는 송 여사의 뇌혈관을 3D로 재구성한 입체 영상이 떠 있었다. 앉으시죠, 강지훈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어젯밤의 혼란이나 개인적인 감정을 완전히 배제한 채 오직 의사로서 환자의 보호자를 대하고 있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영상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보시다시피 동맥류의 크기는 직경 7mm 매우 크고 형태 또한 불규칙합니다. 파열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위치입니다. 주요 운동 피질과 바로 인접해 있어 수술 중 아주 작은 손상만으로도 영구적인 신체 마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설명은 냉정하고 정확했다. 지훈은 의학 용어를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상황이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것은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아니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률은 제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최선을 다하겠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보호자께서도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녀는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진행하시겠습니까? 지훈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그녀의 눈에서 어떠한 사적인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오직 환자를 살리겠다는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그에 따르는 냉철한 현실 인식이 있을 뿐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 여자에게 돈이나 권력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녀의 실력을 믿고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이었다. 부탁드립니다, 의사 선생님. 그는 자신도 모르게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의사 선생님이라는 존칭을 사용했다. 그것은 그의 오만한 자존심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전문성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다. 수술에 필요한 모든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물론 그 누구의 간섭도 없을 겁니다. 제 어머니의 목숨 선생님 손에 맡기겠습니다. 서효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수술은 모레 오전에 진행하겠습니다. 그 전까지 환자의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해 주십시오. 상담이 끝나고 지훈은 멍한 상태로 집무실을 나왔다. 그는 방금 자신이 한 여자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미스터리한 아이들의 엄마나 의심스러운 사기꾼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의 어머니의 생명을 쥔 범접할 수 없는 권위를 가진 존재였다. 그의 마음속에서 그녀에 대한 평가는 경계를 넘어 경외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한편 연예계에서는 한채영의 주가가 서서히 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비록 A급 스타는 아니었지만 청순한 외모와 재벌가인 박시우와의 약혼 사실 덕분에 대중의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어느 날 자신의 소속사 대표로부터 대한의료원에서 주최하는 자선 갈래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번 갈래 AURA 그룹에서 엄청난 금액을 후원한대. 강지훈 회장도 직접 참석한다고 하니 잘 보여서 나쁠 거 없잖아. 내 이미지에도 좋고. 강지훈이라는 이름에 채영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녀는 강지훈이 5년 전 그날 밤 자신의 언니와 함께 있었던 남자라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녀에게 그는 그저 대한민국 최고의 신랑감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녀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갈라의 주요 인물 중 하나가 바로 대한의료원의 새로운 스타 의사인 닥터 엘리 한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닥터 엘리 한이 바로 자신이 그토록 증오하는 언니 한서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채영의 온몸이 분노로 떨렸다. 그 기생충 같은 년, 어떻게 의사가 돼서 돌아와. 그것도 강지훈 회장과 엮여. 그녀의 머릿속에 악랄한 계획이 떠올랐다. 그녀는 이번 갈라를 한서연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킬 무대로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녀의 무기는 바로 서연의 가장 큰 약점, 미혼모라는 주홍글씨였다. 갈라 파티 당일, 서연은 병원장과 함께 주요 후원자들에게 인사를 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수술을 앞두고 있었기에 파티 참석이 내키지 않았지만 병원의 얼굴로서 어쩔 수 없이 참석한 자리였다. 그녀는 화려하지 않은 지적인 분위기에 네이비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그때 온몸을 다이아몬드로 치장한 한채영이 백조처럼 우아하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어머, 언니 아니야. 여기서 다 보내. 이제는 닥터 엘리 한이라고 불러야 하나. 채영은 일부러 주변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말했다. 서연은 그녀의 등장을 예상했다는 듯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보았다. 채영아, 여긴 어쩐 일이야. 나 우리 병원 홍보대사잖아. 채영은 서연의 위아래를 훑어보며 비웃음을 삼켰다. 언니야말로 정말 대단하다. 5년 전에 그렇게 부끄러운 일로 쫓겨나더니 이렇게 멋진 의사가 돼서 돌아오고. 정말 존경스러워. 부끄러운 일이라는 단어에 주변 사람들의 귀가 쫑긋해졌다. 채영은 기다렸다는 듯이 결정타를 날렸다. 그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서연의 손을 잡았다. 참, 언니 아들은 잘 크고 있어. 아비 없는 자식이라고 손가락질 받지는 않고 우리 병원처럼 이렇게 훌륭한 곳이 미혼모 의사까지 채용해주다니. 정말 세상이 좋아졌나 봐. 언니의 그 슬픈 사연을 알고도 받아준 병원장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 그녀의 말은 동정의 탈을 쓴 가장 잔인한 공격이었다. 미혼모 의사. 보수적인 한국 상류 사회에서 그 단어는 의사의 신뢰도에 치명적인 흠집을 낼 수 있었다. 순식간에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의 동정 어린 혹은 경멸적인 시선이 서연에게로 꽂혔다. 서연이 입술을 깨물며 무언가 말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닥터 한의 사생활은 당신 같은 삼류 배우가 가십거리로 삼을 주제가 아니오.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강지훈이었다. 그는 어느새 다가와 서연의 옆에 서 있었다. 그는 채영을 벌레 보듯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그리고 기록을 위해 말해두지. 닥터 한과 그녀의 아들은 우리 에이유라 그룹의 보호해에 있어. 그의 선언은 폭탄과도 같았다. 지훈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굳어있는 서연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것은 명백한 보호의 제스처였다. 그러니 앞으로 닥터 한에 대한 무례한 언행은 나 그리고 에이유라 그룹 전체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이겠어. 알아들었어. 한채영 씨, 장내는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한채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파랗게 변해 있었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로부터 수많은 기자들과 상류층 인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과 경고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연예계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서연은 자신을 감싸고 있는 그의 단단한 팔과 자신을 대신해 세상의 모든 비난을 막아주는 그의 넓은 등을 보며 할 말을 잃었다. 그는 더 이상 냉정한 환자의 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는 굳건한 방패였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두 사람을 향해 터져나왔다. 내일 아침 신문의 헤드라인은 에이유레이 그룹 강지훈 회장 천재, 의사 닥터 엘리 한과의 관계는 이 될 것이 분명했다. 그 모든 혼돈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바라보는 강지훈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보았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니오 라고.
자선갈라의 밤이 지나간 후 서울 사교계는 강지훈과 한서연의 이야기로 들끓었다. 신문과 방송은 에이유레이 그룹의 황태자 천재 미혼모 의사의 흑기사로 나서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냈다. 한채영은 하루아침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한 삼류 배우로 전락했고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미스터리한 관계의 두 주인공에게로 향했다. 다음 날 아침 대한의료원 원장실. 닥태호 한 어제 일은 정말 고마웠네. 병원장이 서연에게 말했다. 강지훈 회장 덕분에 우리 병원에 대한 이미지도 좋아지고 후원금도 엄청나게 들어왔어. 서여연은 씁쓸하게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런 식의 유명세를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복도에서 마주친 강지훈을 불러 세웠다. 어젯밤 왜 그러셨죠? 그녀의 목소리에는 감사함보다는 경계심이 더 짙게 배어 있었다. 뭘 말이오? 그는 여전히 무심한 표정이었다. 모두 앞에서 왜 저를 감싸주신 거냐고 묻고 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저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자로 의심하고 계셨을 텐데요. 강지훈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와도 같았다. 내 어머니의 주치의 평판에 흠집이 가는 건 환자의 안정과 에이유아라 그룹의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오. 이건 비즈니스적인 판단이었을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오. 그는 차가운 이유를 댔지만 서연은 그 눈빛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느낄 수 있었다. 어쨌든 그의 행동 덕분에 한채영의 공격은 막아낼 수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의사와 환자, 보호자 쌍둥이의 부모, 그리고 세상이 공인한 썸 타는 남녀라는 복잡한 방정식이 되어버렸다. 한편 아이들의 비밀스러운 계획은 계속되고 있었다. 서연의 아파트. 은우는 서연의 눈치를 살피며 아빠 집에서 몰래 가져온 작은 가방을 뒤적였다. 그리고는 마치 실수인 척 작은 액자 하나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아 어머, 서연은 바닥에 떨어진 액자를 주워들었다. 은색의 고급스러운 액자 안에는 갓난아기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너무나도 전문적인 스튜디오에서 찍은 고화질의 백일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사진 속 아기의 얼굴을 본 순간 서연의 심장은 멈췄다. 흐릿한 기억 속 5년 전 자신이 낳았던 두 아들의 얼굴. 그 중에서도 잃어버린 첫째 아들의 얼굴과 똑같았다. 통통한 볼, 깊은 눈매, 자신을 닮은 입술까지. 하준아, 이 사진 어디서 났어?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은우는 계획대로 순진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제 어릴 때 사진이에요. 아빠 서재에 있던 건데 제가 잘못 가지고 왔나 봐요. 서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그녀는 5년 동안 아들을 찾아 헤맸다. 가난한 집에 입양되었을까? 혹은 해외로 보내졌을까? 온갖 끔찍한 상상을 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런데 사진 속의 아기는 최고급 실크 이불에 쌓여 너무나도 행복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누군가, 아주 부유한 누군가가 자신의 아들을 데려가 키우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가슴속에서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어떤 놈들이 감히 내 아들을 훔쳐가서. 그녀는 아직 그 사진 속의 아기가 바로 자신이 매일같이 마주하는 가짜 하준 강은우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를 키운 부유한 남자가 바로 강지훈이라는 사실을 연결짓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아들을 되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가득 찼다. 같은 시각 강지훈의 펜트하우스. 늦은 밤 일과를 마치고 돌아온 지훈은 텅 빈 집의 고요함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런데 오늘따라 자신의 서재가 이상하게 조용했다. 평소라면 은우가 소파에서 교육용 태블릿을 보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섰다. 그리고 자신의 거대한 마후간이 책상 위에서 낯선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어린아이가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 한 장이었다. 그림 속에는 키가 큰 남자와 다정한 여자가 똑같이 생긴 두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활짝 웃고 있었다. 누가 봐도 남자는 자신이었고 두 아이는 은우와 하준이었다. 그리고 그 여자의 머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어와마. 지훈의 숨이 멎었다.
그는 이미 유전자 검사를 통해 한하준이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아들로 알고 있는 하준 이 그린 그림 속에서 그 두 가족은 하나의 완벽한 형태로 합쳐져 있었다. 한 남자와 한 여자, 그리고 그들을 똑 닮은 쌍둥이 아들. 그의 머릿속에서 그동안의 모든 혼란스러운 퍼즐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향해 맞춰지기 시작했다. 세상에 이렇게 똑같이 생긴 아이들이 우연히 존재할 확률. 그리고 그들의 부모가 하필 자신과 한서연일 확률. 사업가로서 그의 이성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고 단 하나의 논리적인 결론만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그림을 내려놓고 소파에서 담요를 덮고 잠든 척하고 있는 하준을 바라보았다. 아이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 그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한서연에 대한 의심이 남아 있었다. 혹시 이 모든 것이 그녀가 5년 전부터 계획한 거대한 사기극은 아닐까? 확신을 위해서는 마지막 증거 조각이 필요했다. 5년 전 그날 밤, 흐릿한 기억, 와인 향기, 그리고 낯선 여자의 흐느낌. 그는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딱 한 가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된 것이 있었다. 그녀가 목에 걸고 있던 달빛에 희미하게 반짝이던 목걸이. 다음 날 아침 여자가 사라진 후 그는 침대 옆 탁자에서 그 목걸이를 발견했다. 그는 왜인지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날 밤의 유일한 증거품처럼 개인 금괴 보관해두라고 지시했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의 서재 깊숙한 곳에 있는 금고로 향했다. 그가 금고를 열었을 때 그곳에는 벨벳 상자 하나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상자를 열자 5년의 시간을 넘어 영롱하게 빛나는 작은 목걸이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김 비서, 한서연이라는 여자의 과거를 다시 조사해. 5년 전 약혼이 파기될 무렵의 모든 기록을, 특히 그녀가 잃어버린 물건이 있는지 알아봐. 보석류라면 더 좋고. 한편 한채영은 절망의 나락에 떨어져 있었다. 강지훈의 공개적인 경고 이후 모든 것이 그녀를 떠나갔다. 소속사는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광고주들은 위약금 청구 소송을 걸었다. 약혼자인 박시우는 아예 연락 두절이었다. 그녀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을 조롱하는 기사들과 강지훈과 한서연을 세기의 커플처럼 묘사하는 기사들을 보며 이빨을 갈았다. 한서연,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네가 가진 모든 걸 부숴버리기 전에는 난 절대 안 끝나. 그녀의 눈에 다시 한번 도끼가 서렸다. 다시 지훈의 서재. 그는 그림과 유전자 검사 보고서를 나란히 놓고 보고 있었다.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한서연. 이제 마지막 확인만이 남았다. 그녀가 그 목걸이의 주인이 맞는지 그는 다시 한번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호했다. 김 비서 5년 전 플래티넘 호텔 스위트룸에서 내가 보관해두라고 했던 물건이 있네. 작은 벨벳 상자일 거야. 당장 그걸 내 사무실로 가져오게. 그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진실을 확인하고 그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아우라그룹 본사 70층 회장실 비서실장 김비서는 굳은 표정으로 작은 벨벳 상자를 강지훈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5년이라는 시간의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상자는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뿜어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말없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가느다란 은색 체인에 작은 초승달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목걸이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화려하지도 비싸 보이지도 않았지만 어딘가 모르게 맑고 단아한 분위기를 풍기는 목걸이였다. 그는 기억했다. 5년 전 그날 밤 정신을 잃은 여자의 가느다란 목에서 이 목걸이가 달빛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던 것을. 한서연, 그 여자의 과거 행적 알아낸 건 있나? 네, 휘 회장님. 5년 전 한서연 씨는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사장인 박시우 씨와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약혼식 날 밤 불미스러운 스캔들로 파혼당하고 집안에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의 행적은 김 비서가 말을 흐렸다. 모든 기록이 깨끗하게 지워진 것처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졌습니다. 바로 그때 비서실에서 인터폰이 울렸다. 회장님 한채영 씨께서 급한 용무로 찾아오셨습니다. 강지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한채영.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들여보내. 잠시 후 한채영이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한 얼굴로 회장실에 들어섰다. 그녀는 지난번 갈래서의 망신 이후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카드는 동정심과 거짓말뿐이었다. 회장님,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은 5년 전 회장님과 함께 밤을 보냈던 여자는 바로 저예요. 그녀는 미리 준비해온 조악하게 만든 가짜 초승달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날 밤 저는 언니의 계략에 빠져 약을 먹고 너무나 무서워서 회장님께 폐를 끼쳤어요. 너무 부끄러워서 5년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녀의 연기는 완벽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녀는 상대가 누구인지를 몰랐다. 강지훈은 감정 없는 눈으로 그녀의 연극을 지켜보았다. 그렇소. 그가 나직이 물었다. 기억력이 좋은 모양이군. 그렇다면 하나 물어보지. 그날 밤 내가 마시고 있던 위스키 브랜드가 뭐였어? 네, 채영의 눈이 당황으로 흔들렸다. 그건 너무 오래돼서 발렌타인 30년 산이었어.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당신이 하고 있는 그 목걸이 은이 아니라 값싼 주석 합금이군. 내 앞에서는 2번 다시 그 더러운 연기 하지 마시오. 역겨우니까. 그의 얼음장 같은 말에 채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발악이 이렇게 허무하게 간파당했다는 사실에 전율했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그리고 한 번만 더 내 주변이나 한서연 씨 주변을 맴돌면 대한민국 연예계에서 당신 이름 석자를 영원히 지워버릴 테니. 채영은 아무 말도 못하고 도망치듯 회장실을 빠져나갔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단 하나의 진실만이 남았다. 강지훈은 책상 위에 진짜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이제 이 목걸이를 주인에게 돌려주고 모든 것을 확인할 시간이었다. 그는 한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닥터 한, 나요. 어머님 경과에 대해 상의할 긴급한 문제가 생겼어. 1시간 뒤에 병원 VIP 라운지에서 봅시다. 서호연은 그의 목소리에 서린 낯선 긴장감을 느끼며 알겠다고 대답했다. 약속 장소인 VIP 라운지. 서연이 도착했을 때 강지훈은 이미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서는 것을 보고 테이블로 다가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가져온 작은 벨벳 상자가 놓여 있었다. 어머님께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요. 어머님은 괜찮소.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테이블 위의 상자를 그녀 쪽으로 밀었다. 이건 당신 물건인 것 같아서. 서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상자를 열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목걸이를 본 순간 그녀의 세상은 숨을 멈췄다. 초승달 목걸이, 5년 전 그 끔찍한 밤에 사라졌던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 그녀는 그것을 잃어버렸다고만 생각했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할 또 하나의 상처라고. 그런데 그 목걸이가 지금 그녀의 눈앞에 있었다. 이걸 어떻게...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가 목걸이를 집어드는 순간 닫혀있던 기억의 수문이 거대한 댐이 무너지듯 터져나왔다. 그날 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들었다. 뜨거운 몸, 흐릿한 시야, 낯선 호텔방의 복도, 그리고 자신을 부축해주던 단단한 팔. 위스키 냄새와 섞여있던 그의 차가운 체향. 자신을 침대에 눕히고 돌아서려던 그를. 약에 취한 자신이 붙잡았던 순간. 그리고 같은 시각 강지훈의 머릿속에도 잊고 있던 그날 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갑자기 방으로 쓰러져 들어온 여자.
약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에는 공포와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그녀를 침대에 눕혀주고 자리를 피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가 그의 손을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을 때 그는 차마 그녀를 뿌리치지 못했다. 그날 밤 그는 비즈니스 파트너에게 배신당해 분노와 자괴감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 어쩌면 그 낯선 여자의 절망 속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보았는지도 모른다. 기억의 파편들이 맞춰지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더 이상 의사도 회장도 아니었다. 그들은 5년 전 그날 밤의 남자와 여자였다. 당신이었군. 지훈이 먼저 침묵을 깼다. 네네, 당신이었어. 서연은 대답 대신 목걸이를 쥔 손을 가슴에 가져갔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강근우, 자신과 똑 닮았던 아프고 조용했던 아이. 그 아이가 그가 잃어버렸던 아들이었다. 그리고 강지훈, 이 오만하고 차가운 남자가 바로 자신의 두 아들의 아버지였다. 강근우, 그녀의 입에서 아들의 이름이 흘러나왔다. 내 아들, 우리 아들, 살아있었군요. 당신이 키우고 있었군요. 그녀의 목소리는 기쁨과 슬픔, 원망과 안도가 뒤섞여 있었다. 5년을 찾아 헤맨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 하필이면 그 아버지가 이 남자라는 절망. 그렇소. 지훈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다. 은우는 당신과 나의 아들이요. 5년 전 병원에서 버려진 아이를 내가 거두어 키웠지. 내 아들인 줄도 모르고.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의 모든 행동이 이해가 되었다. 왜 그렇게 필사적으로 의사가 되었는지, 왜 한국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한아준. 그가 말을 이었다. 그 아이는 내가 존재조차 몰랐던 내 아들이고 모든 진실이 밝혀졌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의심할 것도 없었다. 그들은 거대한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서로의 반쪽을 가진 채 5년을 살아왔다. 이제 그들은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두 아이의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라운지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 속에서 서연은 기쁨과 동시에 거대한 두려움을 느꼈다. 이제 막 찾은 아들을 이 남자가 다시 빼앗아 가려 하지는 않을까. 강지훈 역시 복잡한 심경이었다. 갑자기 생긴 또 다른 아들의 존재, 그리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이 여자. 그들의 싸움은 끝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누가 아이들의 부모인가가 아닌 어떻게 아이들의 부모가 될 것인가에 대한 더 고통스럽고 복잡한 전쟁의 서막이었다. VIP 라운지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한서연은 5년 만에 찾은 아들의 존재를 확인했다는 기쁨과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다시 잃을 수도 있다는 뼛속 깊은 공포를 느꼈다. 그녀의 눈앞에 있는 남자 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그 무엇이든 가질 수 있는 남자였다. 아니나 다를까 충격에서 가장 먼저 벗어난 그의 얼굴에서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은 다시 차갑고 날카로운 사업가의 눈으로 변해 있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소. 그것은 통보였다. 질문이나 제안이 아니었다.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못 알아들었소. 당신과 나 사이의 두 아들 강은우와 한아준. 이제부터 내가 맡아서 키우겠다는 말이요. 그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나는 아이들에게 당신이 줄 수 없는 모든 것을 줄 수 있어. 최고의 환경, 최고의 교육, 그리고 안정적인 미래. 당신은 5년 동안 내 아들의 존재를 숨겼고 그 시간 동안 아이는 제대로 된 아버지의 보호 없이 자랐어. 어느 쪽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인지 굳이 법정까지 가서 따져봐야겠어. 그의 말은 예리한 칼날이 되어 서연의 가슴을 후벼 팠다. 5년. 아들을 잃어버린 고통 속에서 다른 아들 하나만이라도 지키기 위해 그녀가 얼마나 처절하게 살아왔던가.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남자는 그 모든 세월을 보호받지 못한 시간으로 치부하며 아이들을 빼앗아가려 하고 있었다. 서연의 눈에 불꽃이 튀었다.
안 돼요. 뭐라고? 절대 안 된다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하게 라운지를 울렸다. 하준이는 지난 5년간 내 전부였어요. 그리고 은우는 내가 5년을 찾아 헤맨 내 아들이에요. 이제 와서 당신이 아버지라는 이유만으로 내 아이들을 빼앗아 가는 건 절대 용납 못해요. 돈, 환경 그런 게 아이들한테 전부인 줄 아세요. 당신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법도 모르잖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팽팽한 대립이었다. 이것은 그들의 또 다른 전쟁, 바로 친권 전쟁의 서막이었다. 며칠 후 에이유라 그룹의 법무팀과 서연이 선임한 변호사가 마주 앉았다. 결과는 예상대로였다. 양측 모두 양보할 의사가 없었고 소송으로 갈 경우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할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 뻔했다. 가장 큰 상처를 받을 것은 아이들이었다. 결국 강지훈이 먼저 제안을 내놓았다. 합의합시다. 그는 변호사들을 모두 내보낸 후 서연과 단둘이 마주 앉았다. 소송은 아이들에게 상처만 줄 뿐이오. 그러니 임시적인 해결책을 찾읍시다. 무세운 해결책이요. 합가, 해자. 그가 말했다. 당신과 하나준 내 집으로 들어오시오. 아이들이 새로운 현실에 적응할 때까지 두 아이 모두에게 아빠와 엄마가 함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요. 그 기간 동안 누가 아이들의 주 양육자로서 더 적합한지 서로 지켜보는 걸로 합시다. 그것은 너무나도 강지훈다운 합리적이지만 오만한 제안이었다. 그는 자신이 당연히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서연은 기가 막혔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 제안을 거절하는 순간 그는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아이들을 빼앗아갈 것이다. 함께 사는 것은 굴욕적이지만 적어도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었다. 예, 좋아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집안에서의 생활, 그리고 아이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대해 서로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일방적으로 강요하지 않을 것. 그리고 이 계약은 언제든 한쪽이 원하면 파기될 수 있다는 것. 좋소. 그렇게 두 사람은 아이들을 볼모로 한 위태로운 동거 계약을 맺었다. 며칠 뒤 서연과 하준은 작은 짐가방을 들고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입성했다. 하준은 거대한 집을 보고 신나서 뛰어다녔지만 서연은 마치 적진에 들어온 듯 온몸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그녀의 따뜻하고 아기자기한 소품들은 차갑고 미니멀한 지훈의 공간 속에서 이질적인 섬처럼 떠다녔다. 쌍둥이 형제는 5년 만의 재회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은 하루 종일 붙어서 놀았고 밤에는 한 침대에서 잠이 들었다. 그 모습만이 이 위태로운 동거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어른들의 세상은 달랐다. 그들의 양육 전쟁은 첫날 저녁 식사부터 시작되었다. 지훈의 개인 셰프가 준비한 저녁은 아이들을 위한 영양 균형은 완벽했지만 맛은 지독하게 없는 저염식 유기농 요리였다. 하준과 은우는 깨작거리다 말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왜 먹지를 않느냐? 지훈이 엄하게 물었다. 하준이 입을 삐죽 내밀었다. 맛없어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볶음밥 먹고 싶어요.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이다. 그래도 맛있는걸요. 서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30분도 차에 되지 않아 먹음직스러운 냄새와 함께 김치볶음밥과 계란국을 차려냈다. 아이들은 환호하며 밥을 2그릇이나 비웠다. 지훈은 말없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세상에서는 맛보다 영양이 기쁨보다 규칙이 항상 우선이었다. 하지만 아이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자신의 방식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전쟁은 잠자리에서도 이어졌다. 지훈의 규칙에 따르면 아이들은 9시면 칼같이 잠자리에 들어야 했다. 하지만 서연은 잠들기 싫어하는 아이들을 침대에 모아놓고 직접 목소리를 바꿔가며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동화 구연은 곧 신나는 베개 싸움으로 번졌다. 하하하하, 엄마 항복, 은우야, 이쪽이야. 아빠 괴물을 물리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려 퍼졌다. 소란스러움에 방에 들어왔던 지훈은 그 광경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아들 은우가 저렇게까지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았다. 늘 어른스럽고 조용하기만 했던 아이. 그 아이의 얼굴에 떠오른 순수한 기쁨을 보는 순간 그는 아이들을 꾸짖으려 했던 말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갈등은 주말에 정점을 찍었다. 지우는 아이들을 위해 최고의 영재교육학원과 승마클럽을 예약해 두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고 과천의 서울대공원으로 향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오? 지훈이 분노하며 그녀를 막아섰다.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짜놓은 중요한 스케줄을 망칠 셈인가? 미라예요. 서연이 그를 마주보았다. 아이들의 미래는 최고급 학원이 아니라 부모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억이 만드는 거예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에이유라 그룹의 후계자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싶겠지만 나는 내 아이들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먼저 배우길 바라요. 그건 감상적인 소리일 뿐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그래서 당신은 그렇게 외로워 보이는군요. 서연의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찔렀다. 그는 반박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날 네 사람은 결국 동물원에서 하루를 보냈다. 지우는 평생 처음으로 솜사탕을 먹어보고 코끼리 열차를 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해했지만 아이들의 손을 잡고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을 보며 그리고 그런 엄마와 형을 보며 덩달아 신나하는 은우의 모습을 보며 그의 마음속 얼음장 같던 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지우는 어두운 거실에서 홀로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그의 휴대폰에는 오늘 동물원에서 몰래 찍은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아이스크림을 먹다 입가에 잔뜩 묻힌 하준의 모습, 그런 동생을 닦아주는 어른스러운 은우의 모습, 그리고 그 둘을 보며 세상 가장 행복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모습. 그때 물을 마시러 나온 서연과 눈이 마주쳤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지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가시가 없었다. 어섰다. 어떻게 그렇게 아이들을 쉽게 웃게 만드는 거요? 그것은 패배 인정이자 진심 어린 질문이었다. 서연은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다. 그녀는 오랫동안 그를 원수처럼 여겼지만 아이들을 향한 그의 서툰 사랑을 보며 조금씩 그를 이해하게 되었다. 아이들은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저 사랑해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고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함께 웃어주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것뿐이에요. 지우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에게서 적이 아닌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한 여자를 보고 있었다. 그들의 길고 길었던 전쟁이 아주 조용히 휴전을 맞이하고 있었다.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규칙과 질서로 가득했던 흑백의 공간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연이 들여놓은 작은 화분들, 그리고 알록달록한 쿠션들로 조금씩 채워져 갔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양육 방식을 두고 싸우지 않았다. 대신 지우는 서툰 솜씨로나마 아이들과 레고를 조립하는 법을 배웠고, 서연은 그의 서재에서 경영학 서적을 읽으며 그를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들은 아직 연인은 아니었지만 아이들을 중심으로 뭉친 단단한 공동 운명체, 혹은 전후 짠유에 가까웠다. 밤이 되면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서 함께 와인을 마시며 하루 동안 있었던 아이들의 재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들의 새로운 일상이 되었다.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이제 적대감 대신 미묘한 끌림과 존중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은우가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상을 받아왔어요. 서연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의사가운을 입은 엄마를 그렸대요. 하준이는 오늘 내게 주식에 대해 물어보더군. 지훈이 드물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5살짜리가 PER이 뭐냐고 묻는데 대답하느라 진땀을 뺐소. 아이들은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다. 은우는 서연의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조금씩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고, 하준은 지훈의 든든한 존재감 속에서 넘치는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발산하는 법을 익혔다.
네 사람은 서툴지만 조금씩 가족이라는 그림을 완성해 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그림을 시기하는 악의 그림자가 아직 남아 있었다. 정신병원에서 나온 한채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배우로서의 커리어 약혼자, 그리고 사회적 명성까지.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언니 한소연에 대한 지독한 증오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밤 인터넷을 통해 서연과 강지훈, 그리고 행복해 보이는 두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행복은 그녀의 불행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내가 이렇게 불행한데 너희들만 행복해지는 건 용납할 수 없어. 그녀의 정신은 서서히 복수심에 잠식되어 갔다. 그녀는 마지막 계획을 세웠다. 한서연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 그녀를 자신과 똑같은 지옥으로 끌고 들어갈 계획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심장이 약한 강은우였다. 어느 평범한 오후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운전기사가 모는 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준이는 친구들과 공을 차며 놀고 있었고 은우는 벤치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바로 그때 학교 보안 요원 복장을 한 한채영이 은우에게 다가왔다. 깊게 눌러쓴 모자와 마스크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강근우 학생 맞지? 아버님께서 급한 일로 데리러 오라고 하셨단다. 정문 말고 후문 쪽에 차를 대기하고 계시니 따라오렴. 은우는 잠시 경계했지만 아버지가 보냈다는 말에 의심 없이 그녀를 따라 나섰다. 하준이는 노는데 정신이 팔려 동생이 사라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 채영은 은우를 데리고 후미진 골목에 세워둔 채 태워 순식간에 사라졌다. 운전기사가 아이들을 데리러 왔을 때 그 자리에는 하준이밖에 없었다. 은우 도련님은 어디 있습니까? 네, 은우요. 방금까지 저기서 책 읽고 있었는데.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 소식은 즉시 강지훈에게 보고되었다. 뭐라고? 아우라그룹 회장실. 지훈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를 냉혹한 분노가 채웠다. 그는 즉시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병원에서 막 수술을 마치고 나온 서연은 그의 다급한 목소리에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은우가 없어졌어. 그들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다. 저택에 모인 두 사람은 이전의 어떤 갈등도 무의미하다는 듯 오직 아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뭉쳤다. 아우라 그룹의 모든 인력을 동원해 서울 시내 모든 CCTV를 확인하고 실종 아동 수배 전단을 배포해 통신기록, 금융기록 모든 조은이 한채영의 행방을 찾아내 지훈은 AU라 그룹이라는 거대한 기계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분노는 도시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다. 서연은 의사로서의 침착함을 발휘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손을 애써 진정시키며 은우가 먹어야 할 약의 시간과 용량을 체크했다. 은우는 선천성 희귀 심장 질환이 있어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약을 먹지 않으면 부정맥으로 위험해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녀는 지도를 펼쳤다. 한채영은 사람이 많은 곳을 싫어해요. 그녀는 늘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을 원했죠. 그리고 과시욕이 강해요. 자신의 승리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 할 거예요. 서연의 눈이 지도의 한 지점에서 멈췄다. 경기도 외곽에 위치한 지금은 폐쇄된 한 별장이었다. 어릴 적 여름마다 가족들이 함께 가던 별장이에요. 그곳에서 채영이는 늘 여왕처럼 굴었죠. 그곳이라면 자신의 마지막 무대로 삼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그녀의 추리는 정확했다. 잠시 후 김 비서로부터 그 별장 근처에서 한채영의 대포폰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내가 가겠소. 지훈이 일어섰다. 아니요, 같이 가요. 서연이 그의 앞을 막아섰다. 은우는 내 아들이고 한채영은 내 동생이에요. 이건 내가 끝내야 할 문제예요.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없이 함께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지금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 존재인지를. 1시간 후 그들은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낡은 별장 앞에 도착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장소는 이제 음산하고 스산한 기운을 내뿜고 있었다.
그들이 별장 안으로 들어섰을 때 거실 중앙에 묶여있는 은우를 발견했다. 아이는 겁에 질려 있었지만 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의 한채영이 서 있었다. 왔네. 채영이 광기 어린 미소를 지었다. 내 마지막 파티에 온 걸 환영해, 언니. 그리고 형부. 채영아 그만해. 은우는 아파. 어서 아이를 풀어줘. 서연이 애원했다. 그만하라고. 채영이 히스테릭하게 웃었다. 내가 왜 언니는 아빠의 사랑도 쉬우. 오빠도 이제는 강지훈 회장님과 저 완벽한 아이들까지 다 가졌잖아. 세상은 왜 언니한테만 모든 걸 주는 건데 공평하지 않잖아. 그녀는 수년간 쌓아온 열등감과 피해의식을 미친 듯이 쏟아냈다. 나는 그저 언니처럼 되고 싶었을 뿐이야. 그런데 언니는 내 마지막 희망까지 짓밟아버렸어. 그래서 나도 결심했어. 언니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걸 부숴버리기로.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약병을 꺼내 들었다. 이 아이 심장이 약하다고 했지. 이 약을 먹이면 아주 편안하게 잠들 수 있을 거야. 영원히. 안 돼. 서연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려던 순간 지훈이 그녀를 막고 앞으로 나섰다. 원하는 게 뭐요, 한채영 씨? 지훈이 차갑게 물었다. 돈, 아이유아라이 그룹의 집은 원하는 걸 말하시오. 아이만 무사히 돌려준다면 뭐든 들어주지. 돈. 채영이 비웃었다. 이제 와서 그런 게 무슨 소용이야. 내가 원하는 건 한서연의 절망이야. 바로 그때였다. 지훈이 갑자기 소리쳤다. 지금이야. 채영이 놀라 돌아보는 순간 별장의 뒷문으로 잠입해 있던 강훈의 경호팀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시에 지훈은 번개 같은 속도로 채영에게 달려들어 그녀의 손에서 약병을 쳐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가 은우를 묶고 있던 밧줄을 풀었다. 은우야, 괜찮아. 아들 엄마 왔어. 그녀는 아들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다. 은우 역시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엄마의 품에 파고들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채영은 경호원들에게 붙잡힌 채 허탈하게 주저앉았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잠시 후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들이 별장 안으로 들이닥쳤다. 한채영 씨,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그녀는 아무런 조항 없이 수갑을 찼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질투와 악행이 마침내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다. 별장 밖으로 나왔을 때 하준이를 데리고 온 김 비서와 경찰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엄마, 아바, 은우야. 하준이는 울면서 달려와 가족에게 안겼다. 네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았다. 길고 험난한 폭풍이 지나가고 그들은 마침내 하나의 완전한 가족이 되어 있었다. 모든 위협이 사라진 자리, 이제 그들에게는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일만 남아 있었다. 한채영기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된 후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강지훈의 펜트하우스에 찾아온 고요함은 이전의 평화와는 다른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 납치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강은우는 그날 밤부터 심한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아이는 자다가도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고 엄마나 아빠가 보이지 않으면 극도의 불안 증세를 보였다. 한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들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의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아이의 트라우마를 치료했고 엄마로서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어 아이를 안심시켰다. 괜찮아, 은우야. 이제 아무도 우리 은우를 해치지 못해. 엄마랑 아빠가 그리고 형이 항상 옆에 있을 거야. 그녀는 밤새 아들의 손을 잡고 다정한 목소리로 속삭여 주었다. 강지훈은 그런 그녀의 모습을 밤마다 문 밖에서 조용히 지켜보았다. 에이유레이 그룹의 모든 자원과 자신의 모든 권력을 동원해도 지켜주지 못했던 아들을 그녀는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치유하고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서연에게 느꼈던 감정이 단순한 존경이나 끌림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사랑이었다. 그녀 없이는 더 이상 자신의 삶을,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를 상상할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다. 며칠 후 한채영에 대한 재판 결과가
뉴스를 통해 보도되었다. 그녀는 미성년자 약취 유인 살인 미수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어 20년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녀의 인생은 차가운 감옥 안에서 끝나게 된 것이다. 네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TV 화면을 보고 있었다. 뉴스가 끝나자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악연의 고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인은 박시우 그녀의 전 약혼자였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아니 한서연 씨. 뉴스 봤어. 내가 정말 미안했어. 5년 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너를 믿었더라면. 그의 목소리에는 뒤늦은 후회와 미련이 가득했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괜찮아요, 시우 씨. 다 지난 일인걸요. 이제 와서 누구를 탓하고 싶지도 않아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잘 살아가길 바라요. 그녀는 미련 없이 전화를 끊었다. 과거를 향한 마지막 문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닫았다. 그녀의 옆에서 모든 것을 듣고 있던 지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모든 외부의 위협이 사라지자 그들 사이에는 새로운 질문이 떠올랐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들의 동거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해라는 명분 아래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명분이 사라졌다. 이론적으로는 서연과 하준이 다시 그들의 집으로 돌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 어색한 질문을 먼저 꺼낸 것은 아이들이었다. 저녁 식탁에서 하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우리 이제 계속 여기서 다 같이 사는 거죠, 그렇죠? 은우 역시 불안한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엄마,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죠?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서연과 지우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그녀 역시 이곳에서의 생활이 행복했지만 언제까지고 강지훈에게 신세를 질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무엇보다 그에게 느끼는 자신의 감정이 두려웠다. 다시 누군가를 믿고 사랑했다가 또다시 상처받는 것이 무서웠다. 그녀가 옷을 개어 트렁크에 넣고 있을 때 지훈이 방으로 들어왔다. 지금 뭐 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보시다시피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서연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다. 그동안 신세 많이 졌습니다. 아이들은 주말마다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가지 마시오. 지훈이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눈에는 평소의 냉정함 대신 절박함이 서려 있었다. 가지 말란 말이오, 서연 씨. 이유가 뭐죠? 서연이 그를 마주 보았다. 이제 한채영도 없고 아이들도 안전해요. 우리가 더 이상 함께 살아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이유가 왜 없어? 지훈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다. 당신이 없으면 안 되니까 내가. 그것은 그의 생애 첫 고백이었다. 처음에는 내 아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틀렸어. 내 아들에게는 당신이 필요했고, 그리고 나에게도 당신이 필요하오, 한서연.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당신과 아이들이 없는 이 텅 빈 집으로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니 숨이 막혔어. 당신이 없는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나는 당신을 사랑하오. 그의 절절한 고백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요동쳤다. 그녀 역시 그를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5년 전의 배신이 남긴 트라우마는 여전히 그녀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저는 무서워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저는 행복을 믿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누군가를 다시 믿고 모든 것을 걸었다가 또다시 모든 것을 잃게 될까봐 너무나도 무섭다고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남 앞에서 보이지 않았던 약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그런 그녀를 무너질 듯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내가 증명하겠소.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그들과 다르다는 것을. 당신이 다시는 상처받지 않도록 내가 당신의 세상이 되어주겠소. 그러니 도망가지 마시오. 내 곁에 있어 주시오. 그는 그녀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고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의 사고와는 다른 두 사람의 첫 번째 진짜 입맞춤이었다. 격정적이지 않았지만 그 어떤 키스보다도 깊고 애틋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위로였고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맹세였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밀어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품에 안겨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따뜻함과 안정감의 모든 것을 맡겼다. 아직 그들의 앞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서로의 편이 되어 그 모든 것을 함께 헤쳐나갈 것이다. 창밖으로 달빛이 두 사람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침내 그들의 세상에 고요하고 아름다운 새벽이 찾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펜트하우스에는 낯설지만 기분 좋은 설렘이 감돌았다. 밤사이 내린 이슬처럼 서연과 지훈 사이에 마지막 어색함의 벽이 사라져 있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어깨를 부딪히며 함께 요리를 했다. 지훈은 서툰 솜씨로 계란 프라이를 뒤집다 태워버렸고 서연은 그의 모습에 5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다. 그 웃음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잠에서 깨어 거실로 달려나왔다. 우와, 엄마랑 아빠가 같이 아침밥 만들어요. 두 사람 이제 안 싸워요.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아이들의 순수한 질문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지었다. 지훈은 아이들을 번쩍 들어 올려 양팔에 안았다.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다. 그날 이후 그들은 진정한 의미의 가족이 되어갔다. 지훈은 퇴근 시간을 앞당겼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을 가거나 축구를 했다. 서연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지훈을 위한 도시락을 싸주었고 그의 넥타이를 골라주었다. 그들의 일상은 평범한 부부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사랑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들의 삶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활용점정을 찍어준 것은 송영옥 여사였다. 수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송 여사는 퇴원하여 가평의 한 별장에서 요양하고 있었다. 주말을 맞아 네 사람은 함께 송 여사를 찾아뵈었다. 송 여사는 몰라보게 활기차진 손자와 진짜 손주가 된 하준, 그리고 얌전한 은우를 보며 행복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아이들이 정원에서 뛰어노는 동안 송 여사는 서연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서연아, 아니, 이제는 아가라고 불러야겠구나. 그녀의 눈가에 따뜻한 눈물이 고였다. 내 아들을 그리고 내 손주들을 구해줘서 정말 고맙다. 네가 아니었다면 저 아이들은 평생 저렇게 환하게 웃지 못했을 게다. 지훈이 저 녀석도 너를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얼음 심장이 녹은 것 같아. 송 여사는 손가락에서 오래된 비치 반지를 빼어 서연의 손에 끼워주었다. 이건 우리 강씨 가문 며느리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반지란다. 시어머니로서 주는 나의 첫 번째 선물이니 기쁘게 받아주렴. 앞으로 우리 지훈이와 아이들 잘 부탁한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축복에 서연은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는 비로소 이 가족의 일원으로서 온전히 받아들여졌음을 느꼈다. 과거의 모든 상처가 봄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지쳐 잠이 들었다. 지훈은 운전을 하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서연 씨, 네. 아직도 내가 무섭소. 지화연은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전혀요. 가끔 5살 아들보다 더 철없어 보일 때도 있는걸요. 그녀의 농담에 지훈도 낮게 웃었다. 그렇다면 다행이군.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증명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는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다. 하지만 지훈은 그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약속을 해주고 싶었다. 며칠 후 서연의 생일, 지훈은 그날 하루 휴가를 내고 서연과 아이들을 데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잠실의 백화점으로 향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추억 여행.
그는 서연을 데리고 5년 전 두 아이가 처음 만났던 레고 스토어 앞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준비한 선물을 꺼냈다. 레고 블록으로 만든 그들의 네 식구가 살고 있는 펜트하우스 모형이었다. 이건 우리의 시작을 기억하고 싶었어. 비록 혼란과 오해로 시작됐지만 결국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준 운명의 장소니까. 그는 서연의 손을 잡고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스토랑으로 이끌었다. 그곳은 통째로 비워져 있었고 오직 그들만을 위한 테이블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수백 송이의 장미와 촛불이 로맨틱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강지훈 씨,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내 여자의 생일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두 사람이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을 때 레스토랑의 대형 스크린의 영상 하나가 재생되기 시작했다. 영상 속에는 서연이 한국에 돌아온 후부터 지금까지의 모습들이 담겨 있었다.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모습, 아이들과 함께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지훈 자신과 함께 있는 모습까지. 마치 한 편의 영화처럼 그들의 모든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영상이 끝나고 화면에는 나의 세상을 완성해줄 마지막 조각 한서연이라는 문구가 떠올랐다. 서연이 감동에 젖어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 지훈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에 한쪽 무릎을 꿇었다. 그의 손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려 있었다. 한서연, 그가 진지한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우리의 인연은 참으로 기구하고 우리의 만남은 전쟁과도 같았어. 나는 당신에게 상처를 주었고 당신은 내게 두려움을 주었지.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우리는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이었음을 깨달았어.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주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지 않겠어. 당신의 과거를 모두 안아주고 당신의 미래를 평생 지켜주겠어. 그러니 나와 결혼해 주시오. 내 아내로서, 내 아이들의 영원한 엄마로서, 내 인생의 마지막 사랑으로서 나와 평생을 함께해 주시오.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서연의 눈에서 행복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레스토랑 한쪽에서 숨어있던 하준이와 은우가 엄마 아빠 결혼 축하해요 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들고 뛰어나왔다. 엄마 어서 내라고 대답해요. 아빠가 어젯밤에 밤새 연습했단 말이에요. 아이들의 귀여운 응원에 레스토랑 전체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 찼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그럴게요.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1년 후 어느 화창한 봄날, 그들의 결혼식은 세간의 주목을 받는 화려한 행사가 아닌 가까운 가족들만 모인 채 가평의 작은 정원에서 열렸다. 똑같은 턱시도를 입은 하준이와 은우가 반지 전달을 맡았고 송영옥 여사와 서연의 양부모님이 나란히 앉아 두 사람을 축복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과 늠름한 턱시도를 입은 지훈은 서로를 마주보며 영원한 사랑을 맹세했다. 그리고 또 1년 후 주말 아침 지훈과 서연의 침실. 예바다바 간지러워요. 하준이 은우 아빠 공격. 지훈은 두 아들과 함께 침대 위에서 신나는 베개 싸움을 벌이고 있었다. 그때 서연이 작은 아기 바구니를 들고 방으로 들어왔다. 바구니 안에는 갓 태어난 두 오빠를 쏙 빼닮은 예쁜 딸이 잠들어 있었다. 새 남자는 싸움을 멈추고 조용히 아기에게 다가갔다. 우리 동생 진짜 예쁘다. 이름은 강하늘. 어때? 서연의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서연은 창가에 서서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준 네 남자를 바라보았다. 창밖으로는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고 유유히 흐르는 한강은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길고 어두웠던 복수의 밤은 끝났다. 지독한 운명의 장난을 이겨내고 그들은 마침내 서로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완벽한 새벽을 선물했다. 한 가족의 진정한 아침이 이제 막 밝아오고 있었다.